일반적으로는 박스 하단이 중요하죠. 처음에 돌파되기 전에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돌파되고 나면 저항은 이제 지지대가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인버스를 샀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여기 돌파할 때 레버리지를 다 바꿨죠. 아. 원칙은 저항을 돌파하면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잠 못 이루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다름 아닌 이 곧버스라고 하죠. 이 코스피 지수를 2배만큼 반대로 추종하는 이 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곧버스 물려 계신 분들, 오늘 이번 강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에서 기술적 분석과 파생상품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차트 모르면 ETF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을 내신 정인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곧버스 물려 계신 분들 많은데 오늘 예. 많은 비법 점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얘기가 이제 차트 분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강만 알고 계신데 차트 분석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차트 상에 나와 있는 가격 지표들을 중심으로 매매 시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철학은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해서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고민들이 어떤 합의된 가격을 통해서 시장에 녹아있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그 가격대가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준다. 그런 배경하에 이제 그 분석 기법들이 발달해 온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이 차트 모르면 ETF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ETF 투자하려면 왜 차트를 알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수형 ETF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무제표라는 게 적용되기 어렵잖아요. 물론 뭐 지수도 밸류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개별 기업보다는 펀더멘탈한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단 그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기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곧버스 때문에 아까 고생하시는 분들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시장에서 최근에 전망들은 굉장히 분분했어요. FOMC 할 때마다 뭐 이번 FOMC에서 무슨 코멘트가 나오면 장이 또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곧버스를 샀다라는 그분들한테 누가 감히 뭐 이렇게 저분들은 시장을 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손실은 난 거죠. 중요한 건 그걸 맞추냐 안 맞추냐가 아니라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차트 분석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그냥 뭐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 이렇게만 보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캔들 차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봉 차트는 크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죠. 양봉, 음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봉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장이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게 시가죠. 근데 여기서 끝났다. 이게 종가예요.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우리가 그 봉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양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시가에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이만큼 빠졌다가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또는 이제 장중에 이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장중 고가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저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예요. 자, 이런 차트를 우리가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HTS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음봉이라는 거는 같습니다, 사실은. 봉의 모양이라는 건 결국은 그날 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캔들의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특이한 모양의 캔들들.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장대봉이라는 겁니다. 자, 음봉이 남는데 굉장히 크게 빠졌다. 음봉이 크게 났다 그러면은 장대 음봉이라고 그러고, 양봉이 크게 났다는 장대 양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보통 이제 3배 정도, 보통 일반적인 봉의 몸통의 크게 3배 정도가 되면 이 봉이 장대봉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대 음봉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 음봉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중심선이죠. 이게 작년 3월 코로나 때 네, 상황인 네. 거죠? 이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봉의 중심선. 봉의 중심선을 회복을 하면은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가 강해졌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음봉을 계속 내면서 하락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장대 음봉의 중심선을 회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한 번도 회복을 못 하다가 이때 회복을 했죠. 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추세가 무슨 이런 이벤트가 나면서 강하게 하락할 때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선을 회복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선을 회복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 이거는 지금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양봉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계속 그리다가 그 중심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상승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윗꼬리나 아랫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봉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봉이 나오거든요. 십자형. 예, 십자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끝났어요. 윗꼬리만 긴 윗꼬리만 형태. 긴 경우. 반대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 이게 뭐 이름이 다 있습니다. 뭐 묘비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머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장이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힘이 되게 균형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공방을 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난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긴 모양이 나오면 아 얘는 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한쪽으로 이렇게 매수가 강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이런 데서도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여기서도 십자형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분명 캔들상으로는 상승 혹은 이제 하락 시그널인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이론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캔들을 분석을 할 때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놨지만 캔들은 투자자의 어떤 힘의 균형을 나타내는 시각적인 수단일 뿐이지 그거 판단하는 건 투자자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게 나왔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평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 이평선 물론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그런 가격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여기는 이평선을 이미 이탈한 다음에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강한 지지대로 봐야 되냐 아니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거죠. 반대로 이런 데서는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으면 아 요거는 신뢰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캔들을 보실 때 중요한 점 뭐냐면 어떤 위치에서 그게 나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일정한 뭐 패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 책에 보니까 이게 뭐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지지라는 거는 주가가 거기서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 저항은 반대로 오르기 어려운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 안 빠지면서 사면 되고 여기서 못 오르면 여기서 팔면 되고,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100%.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 가격대는 지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가격대는 저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매에 임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지수긴 하지만 결국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업 가치라는 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재무제표나 차트, 주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업 가치 이렇게 올라갈지라도 시장에서 인식하는 방식은 이래요. 보통은 이러다가 한번 업되고 이러다가 업되고, 이게 기업 가치지만 사실은 장은 이런 모양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횡보할 때는 이런 박스권 상단선 하단선이 중요한 어떤 지지형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럴 때는 올라갈 때는 이제 추세선이라는 게 이제 지지저항 역할을 하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평선들도 중요한 지지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박스 하단이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전 저점이면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는 요 전저점 하단선이 지지대가 되고요. 올라가면 전고점 부근이 저항이 되고, 여기는 전고점에 좀 못 미쳤지만 어쨌든 저항대가 되고 지지가 되고요.
여기는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돌파되기 전에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돌파되고 나면 저항은 이제 지지대가 되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추세를 그리고 나면 뭐 이런 이평선이라든지 또 여기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멈췄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인버스를 샀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여기 돌파할 때 레버리지를 다 바꿨죠. 아. 그러니까 저항이 돌파가 되면 레버리지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인버스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국면이었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 뭐 코로나 이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여기서 3천을 넘어간다라는 건 사실상 냉정하게 말해서 이때 그걸 생각해 주시는 분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손절 안 하고 갖고 왔으면 여기서부터 해도 거의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아마. 저점이 높아지고 정고점이 돌파되면 저항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으로 봐요. 문제는 지나고 보면 여기가 지지였고 여기가 저항이었고 뭐 여기 저항이었는데 돌파가 됐으니까 매수하는 게 맞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로 전환을 할 때 저 수익이 날 거 생각하고 전환한 게 아니에요. 수익이 여기서 이게 올랐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잠깐 올랐다 다시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원칙은 저항을 돌파하면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절을 하겠거니 하고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올라가 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수익은 내가 수익을 내야지 이건 분명히 돈이 될 거야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잘 안 나요. 오히려 이거는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기준상 그게 맞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통 수익이 나거든요. 실수로 버는 거죠. 실수로.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약간 횡보인 상태에서는 예.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 살짝 떨어지는지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은 여기 저항선에 닿으면 그때 바로 매도 결정을 하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닿으면 바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항이라고 치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닿았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어느 정도 이제 폭이 있겠죠. 확인하는 폭이. 그 정도만 손해를 보고 레버리지를 돌리면 되건 아니면 뭐 손절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뭐 추세선 이탈을 했다든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인버스를 이제 샀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완전 그러면 손실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확인했다라고 그러긴 하지만 확인의 기준이 사실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이탈 후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했다 치자고요. 그럼 여기까지 지지까지 내려갔다 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들어간 거랑 여기서 들어간 거랑 이게 더 수익이 크죠. 그럼 어때요? 성공하면 수익이 더 크고 실패했을 때 손실이 더 작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는 게 유리해요? 닿자마자 하는 게 유리하죠. 또 설명하시면서 이제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말씀드리기가 되게 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상승 추세라는 건 보통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등락을 하다 보면 저점 연결해서 긋고 거기가 이탈이 되면 이제 추세가 중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시 저점 연결해서 긋고 다시 또 추세 이탈되면 또 저점 연결해서 긋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기 추세선이 이렇게 선을 여러 번 긋네요. 여러 번 긋게 돼요. 그래서 추세선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어느 정도 숙달된 분들이 아니면 추세선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긋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추세선이 한번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드리기 좀 곤란한데 이 사례로는 어쨌든 이렇게 추세선에 닿았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추세선에 닿았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추세선보다 이탈하지 않고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면 이런 시점 정도가 이제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추세선을 이제 이탈하는 걸 가지고 스탑의 어떤 신호로 삼아야 됩니다. 추세선하고 같이 보는 게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평선이라고 하잖아요. 과거 일정 기간의 주가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예를 들면 5일 이평선이라고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최근 5일 동안 그 주가의 평균값인데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의 오늘이
평균값과 또 그날부터 과거 5일 4일 전까지 그거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이동 평균하는 기간이 계속 옮겨져요. 그래서 이제 평균했다라는 거랑 이동한다는 거랑 합쳐서 이동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평선을 왜 보냐? 그럼 일단은 뭐 주가라는 게 워낙 단기로 이렇게 등락을 막 하니까 이곳에 어떤 평화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과거 이동평균값을 하면 흐름이 되게 완만하니까 주가 흐름은 좀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산술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기부터 장기까지 그 주가의 평균을 이제 추세로 나타낸 거다 보니까 이게 일일로는 이제 뭐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 이평선에 다시 붙는 경우가 좀 많나요? 네네. 네네. 뭐 결국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값을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주가 이제 횡보할 때는 보통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추세를 나타낼 때는 추세로 진행될 때 이평선이 이제 지지나 하락 추세 때는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이평선을 쓰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이게 120일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0일 간의 어떤 이동평균 과거 120일간의 평균가라고 그러면 반년인 거죠. 반년이면 6개월이고 6개월에는 뭐가 들어가요? 보통 실적 발표가 2번 들어가고 뭐 GDP라든지 이런 분기 단위 경제 지표도 2번 발표가 되고 그러면은 그 모든 그 거래의 어떤 정보를 반영했다라고 하면 그 평균 가격 정도는 사실상 그냥 기업의 가치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120일 이평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보통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장기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평선은 주로 추세 국면에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평선 주가 횡보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평선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의 이렇게 기울기가 나란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뭐냐면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나란하다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예를 들면 60일, 3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쉬다가 올라가다 쉬다가 올라가다 쉬다 하면서 갈 때 중장기 이평선이 보통 나란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시장 흐름 자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평선들이 이렇게 나란한 애들은 또 설사 이탈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정고점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상승 국면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기서 300포인트를 더 간다 치면 한 3,550포인트 정도 되는 거고 버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손절이 필요하다. 예.